비켜라, 이놈들아. 양반 행차시다. 하인의 외침이 장터를 가르던 그 순간이었다. 괜찮으십니까, 도련님? 조문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인의 목소리도 쏟아지는 빗소리도 사방에서 터지는 장꾼들의 고함도 전부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의 두 눈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다. 진흙탕이었다. 아까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바로 그 진흙탕 한복판에 한 여인이 쪼그려 앉아 바구니를 줍고 있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삼배치마가 진흙에 달라붙어 있었고 맨발로 드러난 발등에는 황토물이 튀어 있었다. 누가 봐도 가장 낮은 곳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조문석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보아왔다.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 비녀를 꽂은 양반과 규수들, 기방에서 소리를 뽐내던 기생들, 시장에서 목청 노표 물건을 팔던 아낙네들. 그 어떤 얼굴도 지금 이 순간처럼 그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한 적이 없었다. 여인은 서두르지 않았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장꾼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란 속에서 그녀는 마치 혼자만의 고요한 세계 안에 있는 것처럼 바구니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챙겼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도 손으로 쓸어 올릴 여유조차 없었을 텐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이 문제였다. 조선 팔도 어느 양반과 안방에서도 본 적 없는 맑고 깊고 서늘한 눈이었다. 문석의 하인 막동이가 주인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장씨 가문의 귀한 도련님이 진흙탕 장터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꼴이 아무리 봐도 이상했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흰 도포 자락은 이미 진흙물이 튀어 엉망이 되어 있었다. 문석은 꼼짝하지 않았다. 여인이 마지막 바구니를 집어들고 일어서는 순간 처음으로 그의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단 한순간 채 수만 번 쉴 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찰나였다. 여인은 별 감흥 없이 시선을 거두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양반과 눈을 맞추는 건 아래 것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문석은 그 한순간을 영원처럼 받아들었다.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20여 년 동안 반듯하게 쌓아 올린 양반의 체면이며 가문의 법도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세상의 이치 같은 것들이 장터 진흙탕에 빠진 것은 그의 발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다. 나중에 알았다. 그 여인이 이 장터 한켠에서 백정일을 하는 성노의 딸 순례라는 것을, 조선에서 가장 낫다 손꼽히는 신분의 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문석은 웃음이 나왔다. 두려움인지 해방감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그런 웃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들여다봤고 하인들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다가 그대로 물러났다. 문석은 촛불 하나를 켜놓고 창호지 너머 빗소리를 들으며 밤새 앉아 있었다. 눈에 밟히는 건 단 하나였다. 빗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 진흙탕 위에 쪼그려 앉아서도 조금도 비굴하지 않던 그 손끝. 북촌장씨 가문의 둘째 도련님은 그날 밤을 경계로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도 그는 장터에 나갔다. 핑계는 있었다. 벼루 살 곳을 알아봐야 한다. 서책을 구할 때가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스스로에게 둘러댔다. 그러나 막동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련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서책방이 아니라 어제 그 빗속의 골목 방향이라는 것을. 장터는 어제의 빗속과는 달리 볕이 따가웠다. 좌판마다 물건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의 흥정소리가 뒤엉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문석은 천천히 걸으며 눈으로 사람을 훑었다. 포목전, 채소 좌판, 그릇 파는 자리.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장터 안쪽으로 향했다. 냄새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었다. 비릿하고 묵직한, 익숙지 않은 냄새. 백정들이 일하는 구역이었다. 양반들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것을 다루는 손은 외면하는 곳, 조선의 법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계였다. 막동이가 발걸음을 늦추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도련님이 이쪽으로 들어서면 곤란했다. 그러나 문석은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좁은 골목 안쪽, 나무 평상 위에 바구니 여러 개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순례가 있었다. 어제와 같은 삼배치마, 빠르게 움직이는 손가락, 무언가를 엮고 매만지는 능숙한 손놀림. 그녀는 바구니 엮는 일에 집중하느라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는 눈치였다. 문석은 거기서 멈췄다. 그녀의 손을 보았다. 거칠었다.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이고 손마디가 두툼했다. 양반과 규수들의 손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손이었다. 살아온 날들을 고스란히 담은 손이었다. 순례가 고개를 들었다. 문석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다. 어제 진흙탕에서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 양반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다. 양반이 이 골목까지 찾아온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 세금 독촉인지 트집을 잡으러 온 것인지 혹은 그것도 아니라면 더 불쾌한 무언가인지.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문석은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정작 여기까지 오면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두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골목 안쪽에서 순례의 아버지 성노가 무거운 칼을 들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경계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양반 나리가 자기 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의 전신을 긴장시켰다. 문석은 어색하게 시선을 거두고 돌아섰다. 막동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사흘 뒤 그는 다시 그 골목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손에 서책 꾸러미를 들고 또 사흘 뒤에는 약재를 사는 척 장터 안쪽을 기웃거렸다. 매번 그녀를 보고 매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순례는 조금씩 그의 얼굴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양반들은 보통 이 골목을 서둘러 지나쳤다. 냄새가 싫다고 코를 막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도련님은 달랐다. 경멸하는 기색이 없었다. 골목 입구에 서서 그냥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겸연쩍게 돌아서는 것이 꼭 마당 근처를 맴도는 길고양이처럼 이상했다. 순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저 사람이 빨리 실증을 내고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열흘째 되던 날 비가 내렸다. 처음 만났던 날처럼 굵은 빗줄기는 아니었다. 가늘고 촉촉한 여름 끝자락에 비었다. 순례는 좌판 위에 덮개를 치고 바구니 엮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아버지 성노는 안쪽일을 보러 들어간 참이었다. 문석이 골목 입구에 나타났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처음으로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들여놓았다. 막동이가 입을 딱 벌렸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문석은 순례의 좌판 앞에 멈춰섰다. 바구니 하나 살 수 있겠소? 순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손끝만 잠깐 떨렸을 뿐이다. 드리죠.
얼마치 드릴까요? 그것이 그들이 처음 나눈 말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러나 두 사람 모두에게 조금씩 다른 무게로 내려앉은 말. 문석은 바구니 하나를 골랐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가 쓸 일이 전혀 없을 것이 분명한 밥상용 작은 바구니였다. 술래는 값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밀었다. 거래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런데 문석이 자리를 뜨지 않았다. 어떻게 엮는 거요? 이게. 술래가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쳐다봤다. 양반이 바구니 엮는 방법을 묻는다. 세상에 그런 양반은 없었다. 그녀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다. 그냥 엮으면 됩니다. 보기엔 그래 보이지 않소이다. 짧은 침묵이었다. 술래는 잠깐 그를 살피다가 대꾸 없이 다시 손을 움직였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다. 문석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았다. 양반이 백정딸 옆에 쪼그려 앉는다. 막동이는 그 자리에서 졸도할 뻔했다. 술래는 당황했으나 티를 내지 않았다. 그날 문석은 그 자리에서 1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보다가 가끔 어설픈 질문을 던지다가 술래는 짧게 대답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돌아가는 문석의 등이 어째서인지 어제보다 가벼워 보였다. 술래는 그가 떠난 뒤 한동안 좌판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상한 양반이었다.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만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골목에 발 들이는 양반은 항상 무언가를 원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가 문제였다. 술래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너무 잘 알아왔다. 그래서 더 두려웠다. 그는 다음 날도 왔다. 또 바구니를 샀다. 이번엔 더 큰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장씨 가문 사랑채 한편에는 쓸모없는 바구니가 7개 쌓여 있었다. 막동이는 그 바구니들을 볼 때마다 눈을 질끈 감았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장터 골목 안 나무 그늘 아래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문석은 이제 골목 입구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들어와 술래 옆에 앉았다. 술래도 더 이상 몸을 뒤로 물리지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는 두 사람 모두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문석의 손은 이제 어설프게나마 바구니를 엮을 줄 알았다. 이쪽으로 꺾어야 하오. 아니면 이쪽이요? 술래가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쪽이요. 결이 반대면 2번 일해야 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소. 처음부터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석이 피식 웃었다. 술래는 웃지 않았다. 그러나 입술 한쪽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것을 문석은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바구니 엮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가 장터 사람들 이야기가 됐다가 어느 날은 하늘에 뜬 구름 이야기를 한참 했다. 문석은 술래가 그를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시조 한 수를 외워서 들려주기 시작했다. 술래는 처음엔 무관심한 척했지만 나중에는 다음 구절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챘다. 술래의 아버지 성노는 이 상황을 맞득자는 눈으로 지켜봤다. 딸아이가 양반 도련님과 친분을 쌓는 것이 결코 좋게 끝날 리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도련님이 딸을 대하는 방식에는 뭔가 달랐다. 딱히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 위에 군림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성노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한편 장씨 가문에서도 낌새를 채기 시작했다. 문석이 요즘 이상하다는 것을 형인 문준이 먼저 알아챘다. 서책 대신 바구니가 쌓이고 밥을 먹으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 문준은 막동이를 불러 따져 물었다.
막동이는 진땀을 흘리며 그냥 시장 바람 쐬러 다니신다고 얼버무렸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통할 수 있는 대답인지는 막동이 본인도 알지 못했다. 그 무렵 순례에게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매일 아침 장터에 나오는 길이 이전과 조금 달라졌다.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일부러 더 일찍 나오거나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가 오는 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싫다는 것, 그것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것이 마음에 무언가를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임을 순례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이었다. 장터 골목의 나무에서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던 오후, 문석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다.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순례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바구니 엮는 일에 손을 얹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래 앉아 있는 것을 느꼈다. 한참 만에 문석이 입을 열었다. 나리께서 가문에서 정해준 규수와의 혼인 날짜를 못 박으셨소. 순례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시간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양반 도련님은 양반가로 장가들고 백정의 딸은 제 신분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나라의 이치였다.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거스르려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대가는 너무 혹독했다. 혼인하셔야죠. 그것이 순례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다. 문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굴렸다. 싸늘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통과했다. 그대는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소? 묻지 않겠습니다. 왜요? 알면 더 힘들 테니까요. 문석이 그녀를 바라봤다. 순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번에는 먼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체념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버린 종류의 단단함이었다. 이 세상이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의 눈빛. 그것이 문석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다. 그는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섰다. 막동이가 뒤를 따랐다. 골목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번 뒤를 돌아봤다. 순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바구니를 엮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방금 전의 일이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순례의 눈가에는 무언가가 맺혀 있었다. 문석은 그것을 보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을 저녁의 찬 바람 속을 한참 걸었다. 한양의 북촌 골목을 돌고 돌다가 결국 성 밖으로 나갔다. 빈 들판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가문이 어떻다 해도 세상이 어떻다 해도 저 여인에게 빚진 것이 있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 그것만은 죽기 전에 갚아야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들판에 마른 풀이 흔들렸다. 조문석은 오래 서 있었다. 하늘의 별이 차갑고 선명했다. 마음은 뜨거웠다. 다음 날 아침 문석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장터에 나타났다. 순례는 좌판을 펼치는 중이었다. 새벽 서리가 아직 땅 위에 남아 있었고 장터는 막 하루를 시작하는 소란스러운 준비로 가득했다. 순례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가 그의 얼굴을 보고 멈췄다. 어젯밤을 뜬 눈으로 지샌 사람의 얼굴이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그러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드릴 말씀이 있소.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만 멈췄다. 그대를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그대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소. 나는 그대 곁에 있을 때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소. 그것이 전부요. 바람이 골목을 스쳤다. 낙엽 한 장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쳤다. 순례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좌판 위의 바구니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 더 빠르게 움직였다. 도련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저는 백정의 딸입니다. 도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든 그 마음이 가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이 세상이요. 아니면 우리요? 세상입니다. 언제나 세상이었습니다. 순례는 그를 보지 않았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는 순간 자신도 흔들릴 것이었다. 그리고 흔들리면 이 골목도, 이 장터도, 아버지도 전부 위험해졌다. 양반 가문의 도련님이 백정 딸에게 마음을 줬다는 소문이 나는 순간 그 불똥은 언제나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문석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골목 입구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다. 막동이가 안절부절 주변을 맴돌았다. 한식경이 지났을 때 순례의 아버지 성로가 골목 안쪽에서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성로는 말없이 문석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그리고 한마디만 했다. 도련님, 예. 우리 순례는 지금까지 울어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어미 잃고도 굶어도 매 맞아도. 그런데 어젯밤에 울었습니다. 성로는 그것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석은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다. 그 말의 무게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다. 반대인지 경고인지 혹은 그 어느 쪽도 아닌 것인지.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순례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문석을 더 깊이 끌어당겼다. 그 무렵 장씨 가문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형 문준이 막동이를 끝까지 추궁해 실토를 받아낸 것이었다. 아우가 한 달 넘게 백정 골목을 드나들었다는 것, 거기서 백정의 딸과 나란히 앉아 바구니를 엮었다는 것. 문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 형제가 마주 앉았다. 내가 제정신이냐? 문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백정의 딸이야. 백정? 아버지가 아시면 이 집안이 어찌 되는지 생각해 봤어? 생각했소. 그래서? 그래도요. 문주는 상을 탁 내려쳤다. 그 소리가 사랑채 밖까지 울렸다. 그러나 문석은 등을 곧게 세운 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눈빛이 문준을 더 두렵게 했다. 한번 마음을 정한 사람의 눈이었다. 결국 그날 밤 장씨 가문 안채에 어머니를 통해 소문이 퍼졌다. 사흘 뒤 문석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장씨 가문 대청마루에는 아버지 장윤성을 중심으로 일가 어른들이 빙 둘러 앉아 있었다. 촛불이 여러 켜져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문석은 반듯하게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장윤성의 목소리는 낮았다. 낮을수록 더 무서운 목소리였다. 백정의 딸, 예, 그 여인을 취하겠다고 혼인을 원합니다. 방안이 술렁였다. 어머니가 낮게 신음을 흘렸다. 작은아버지가 혀를 찼다. 문주는 눈을 감았다. 장윤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다. 족보에서 파겠다. 알겠습니다. 가문의 재산도 이름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 예. 대답은 짧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장윤성은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거기에 두려움이 없었다. 후회도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분노하게 했고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아들의 눈이 자신의 젊은 날과 어딘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 감정을 눌렀다. 나가라. 문석은 절을 올리고 일어섰다. 어머니가 뒤에서 흐느꼈다. 그 소리가 등에 박혔다.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사랑채로 돌아온 그는 짐을 꾸렸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챙길 것이 별로 없었다. 서책 몇 권, 북과 벼루, 갈아입을 옷 한 벌. 막동이가 방문 앞에 서서 눈물을 훔쳤다. 도련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남아라.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지 않냐? 도련님은요? 나는 갈 곳이 생겼다. 문석은 짐 보따리를 들고 장씨 가문의 대문을 나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두 발이 대문 밖 돌바닥을 처음 밟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다. 20여 년 동안 이 안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을 눌러왔던 무게가 비로소 내려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곧장 장터골목으로 향했다. 술래는 좌판을 닫는 중이었다. 저녁 어스름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를 본 술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짐 보따리를 들고 서 있는 문석의 모습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가문에서 나왔소. 술래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이제 양반 도련님이 아니오. 그냥 조문석이요. 그것이 그대 곁에 있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값이라면 아깝지 않소?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소매로 닦았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성노가 안쪽에서 나왔다. 짐 보따리를 든 문석을 보았다. 딸의 젖은 눈을 보았다. 오랫동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초가집이었다. 한양 성방, 야트막한 언덕 아래 자리한 작은 초가집. 창호지 한 장이 삐뚤어져 있었고 마루는 서너 발짝이면 끝이 났다. 장씨 가문의 행랑채만도 못한 곳이었다. 그러나 문석은 그 마당에 들어선 날 생애 처음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처음 몇 달은 혹독했다. 글 읽고 붓질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전직 양반이 먹고 살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서당을 열어보려 했으나 신분이 무너진 양반의 가르침을 선뜻 맡기려는 사람이 드물었다. 문석은 막노동도 했다. 처음에는 손이 부르텄다. 피가 배어났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다. 술래는 그의 손을 저녁마다 약초 달인 물에 씻어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손길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문석은 전부 알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자리를 잡아갔다. 문석은 인근 장터에서 글 모르는 사람들의 편지 대피를 해주기 시작했다. 술래는 바구니와 광주리를 만들어 팔았다. 수입은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벌어 함께 먹는 밥상은 어떤 날도 비지 않았다. 그 밥상이 문석에게는 전부였다. 북촌 기와집의 큰 밥상에는 늘 진수성찬이 있었다. 그러나 그 밥상 앞에서 그는 항상 혼자였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앉아도 편하지 않은. 지금 이 초가집의 작은 상 위에는 보리밥과 된장국이 전부였다. 그러나 상 건너편에 술래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갔다. 문석의 손은 거칠어졌다. 햇볕에 얼굴이 탔다. 양반의 흔적은 몸에서 차츰 지워졌다. 그러나 그 얼굴에서 이전에는 없던 것이 생겨났다. 소리 없이 그러나 환하게 번지는 웃음이었다. 그가 무엇을 하다 문득 고개를 들어 술래를 볼 때 그 눈빛에 담기는 것이 있었다. 두려움도 공허함도 아닌 뿌리 내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손가락질이 있었다. 백정마을 근처에 사는 몰락한 양반이라고, 제 발로 신분을 걷어찬 미친놈이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군거림은 잦아들었다. 글이 필요한 사람은 문석을 찾았다. 바구니가 필요한 사람은 순례를 찾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말없이 그 작은 동네 안에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냈다. 어느 늦봄 아침이었다. 문석과 순례는 마당 앞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텃밭에서 캔 나물 무침과 보리밥, 그리고 순례가 아침 일찍 끓인 맑은 국이었다. 이웃 안악이 마당 앞을 지나다가 멈춰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문석은 그것을 보고 순례를 바라봤다. 순례는 밥을 먹으면서 마당 한편에 피어난 작은 꽃을 보고 있었다. 그 옆모습이 빗속 진흙탕에서 처음 봤던 그날과 똑같았다. 흔들리지 않는 눈, 서두르지 않는 손, 스스로 빛을 품고 있는 사람의 얼굴. 그러나 그날과 다른 것이 있었다. 그 눈끝에 옅게, 아주 옅게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문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잃은 것들을 떠올려 봤다. 족보, 가문, 비단옷, 기와집, 양반의 이름. 그것들이 있던 자리를 더듬어 봤다. 비어있지 않았다. 지금 이 평상 위에 가득 차 있었다. 조선 어디에도 없는 것들로. 먹을수록 배부른 밥상이, 앉을수록 편한 자리가, 볼수록 깊어지는 얼굴이. 바람이 불었다. 텃밭의 나물이 흔들렸다. 순례가 그때서야 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아주 천천히 처음으로 먼저 웃었다. 그 웃음이 퍼지는데 걸린 시간은 봄볕이 마당을 건너는 것만큼이었다. 조문석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했다. 훗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전할 때 어떤 이는 미쳤다 했고 어떤 이는 어리석었다 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얼굴로 아주 잠깐 먼 곳을 바라보다가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 참 잘 살았겠구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가진 것을 전부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조문석이 버린 것은 양반의 이름이었지만 그가 얻은 것은 생애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